오늘은 일단은 책에 몇 페이지냐. 462페이지 피시고요. 462. 프린트 한 장 받으셨죠? 문제 나가는 거랑 별도로. 그래서, 이게 이제 올해 바뀐 내용들에 대한 얘기인데, 요약집으로는 180페이지. 예. 180페이지. 예, 부동산 투자회사라는 게 나오죠. 그거 보시기 전에 오늘 할 주요 내용은 부동산 투자회사 얘기인데, 그거 보시기 전에 지난주에 주택연금이라는 거 배우셨죠? 그래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와 관련해서 외우실 것이 몇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복근자리론이라고 하는 거, 또는 내 집 마련 디귿돌 대출, 그래서 이건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모기지론의 일종인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좀 외워두시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외우실 때 두 개가 차이 나는 점. 그래서 보금자리론이 원래부터 있던 거고, 내 집 마련 디귿돌 대출이 새로 생긴 건데, 두 개가 어떤 차이를 갖고 있느냐 위주로 좀 공부를 하시랬고, 그 다음에 역저당, 즉 역모기지론에 해당하는 게 주택연금이라는 게 있었죠. 주택연금. 그래서 주택연금은 이제 60세 이상의 분들이 주택을 담보로 해서 주택에 사시면서 생활비를 대출받는 상품이다. 뭐 이런 거 있었어요. 그래서 그 주택연금과 관련해서 요건 중에 연령 요건이 있었잖아요. 연령.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책의 기본서에 어디 있냐면 438페이지 가보시면 438페이지 가보시면 주택연금이라는 거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그 옆에 439페이지 3번에 이용자격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최근에 바뀌어갖고 저도 확인을 못한 건데, 오늘 나눠드린 프린터에서 내 집 연금 3종 세트의 주요 내용이라고 돼 있는 거에서 당구장 표시되어 있는 거 보면, 이게 이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 3월 29일 날 개정됐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못했던 내용이라. 그래서 요약집 만든 이후로는 법률을 찾아보질 않아갖고, 그래서 3월 29일 날 개정된 건데, 뭐가 개정됐냐면, 지금 책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개정되기 전의 내용은 주택연금을 신청하려면 60세가 넘어야 되는데, 그 60세 넘어야 되는 분이 소유자가 60세 넘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뭐 그 밑에 공동 소유일 때는 둘 중에 연장자만 60세면 넘으면 된다, 뭐 이런 거 있었는데, 그게 개정됐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부부 두 분 중에 아무나 60세가 넘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소유자 또는 배우자 두 분 중에 한 분이 만 60세를 넘으면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B번에 있는 공동소유 이런 구분을 나눌 필요가 없죠. 거기서 그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C번에 있는 확정기간 방식에서 그 중에서 나이가 어리신 분이 55세 넘어야 되는 건 개정된 법률에서도 똑같이 적용돼요. 그러니까 소유자가 됐든 그 배우자가 됐든 어쨌든 60세가 넘어야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고, 확정기간 방식에서는 그 중에서 나이가 어리신 분이 몇 세를 넘기셔야, 55세를 넘기셔야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3월 29일 날 법률이 개정된 내용이라 개정된 거 참고하시고, 그렇게 되면 그 440페이지에 있는 D번에 있는 표 있잖아요. 그건 이제 의미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두 분 중에 아무나 한 분만 60세를 넘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법이. 그랬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택 소유자만 60세 넘기는 거로 바뀌었다가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갔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65세였다가 지금은 60세로 낮춰줬고, 그 60세로 낮추면서 소유자가 60세 이상이어야 된다, 뭐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두 분 중에 아무나 60세면 됩니다. 아무나. 그러니까 그만큼 연금 신청하기가 쉬워졌죠. 쉬워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거는 이제 개정된 거고, 법률의 내용이 개정된 거고, 그 다음에 그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에 가보시면, 이게 요즘에는 공기업들도 돈 벌어와야 되는 세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수익성이 낮은 공기업들은 성과급 이런 거 안 주고 뭐 이런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 한국주택금융공사도 이 주택연금 쪽에 되게 그 공을 많이 들입니다. 그래서 광고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 내 집 연금과 관련된, 주택연금과 관련된 새로운 상품이
올 4월에 새로 나온 게 있어요. 4월에 새로 출시된 거. 그래서 그 세 가지는 올해 새로 나온 거라 시험에서 언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좀 확인해 두시자는 건데. 그래서 세 가지 내 집 연금 3종 세트의 주요 내용인데 기본적인 요건이나 이런 건 다 똑같고요. 좀 기존에 있던 제도를 좀 활용하기 좋게 조금 변경을 가한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가 주택담보대출 전환연금이라는 게 있어요. 주택담보대출 전환연금. 그래서 뭐 가입 대상은 60세 이상의 주택 보유자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신청하신 분인데 이건 어떤 얘기냐면 우리 주택연금에서 연금을 수령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죠. 돌아가실 때까지 건 아니면 기간을 정해 놓은 거건 이거를 그냥 종신지급 또는 뭐 확정기간 지급이라고 그래서 계속 뭐로 받는 거? 연금으로만 받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종신방식이든 확정기간 방식이든 혼합방식이라고 그래갖고 얘는 일정한 비율에 대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전체 금액, 그 금액은 5억을 못 넘습니다. 그래서 그 5억 미만의, 그러니까 5억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 일부에 대해서는 일시불로 대출을 받고 나머지는 연금으로 받는 것도 가능했었죠. 근데 그 일시불로 받을 수 있는 돈의 비율이 최대 몇 프로까지? 응? 원래 50%였어요, 50%. 이거 지난주에 설명 안 했어요? 했죠? 틀려도 되니까 뭐. 근데 이게 50%까지였는데 거기 나와 있는 주택담보대출 전환연금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 집을 주택연금을 신청하려고 하는 주택이 이 집을 사는 단계에서 대출을 받아서 산 집이에요. 그러면 주택연금을 신청하는 시점에서 그 대출금을 아직 다 못 갚았을 수도 있죠. 그러면 그 연금 신청할 때 그 연금 나올 돈으로 그 주택담보대출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상환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안 물어도 되잖아. 그래서 주택연금을 신청하면서 이와 같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상품이 생긴 겁니다. 근데 그러면 일시불로 목돈을 대출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목돈을 대출 받을 때 50% 가지고는 그 담보대출 금액을 상환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몇 프로까지? 70%까지 비율을 높여준 상품이 주택담보대출 전환연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전환연금이라는 건 내가 집을 살 때 대출받은 돈이 있어서 그걸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이자가 이중으로 안 나가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이자도 나가야 되고 주택연금에 대한 이자도 나가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 부담이 둘로 커지죠. 그러니까 주택연금을 신청하면서 기존에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라고 빌려주는 연금이 주택담보대출 전환연금이에요. 그러면 얘는 일시불로 목돈을 대출을 받을 필요가 생기는데 그게 50%까지로 제한받고 있었는데 그걸 몇 프로까지 올려줬다? 70%까지 올려준 겁니다. 그거 하나 새로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돈은 연금으로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70%까지 최대 70%까지 내가 받아야 될 돈 중에 일시불로 받았고 나머지는 이제 연금으로 받을 때 이건 확정기간 방식은 안 된다는 거예요. 뭐만 종신 돌아가실 때까지 받는 형태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금액이 많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런 형태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대형 주택연금은 이게 원래 처음에 이걸 만들 때 공청회 같은 거 열 때는 2억 5천까지로 하자고 그랬는데 마지막에 확정될 때는 1억 5천으로 다운됐어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주택의 가액은 9억 원 이하면 되죠. 그러면 9억 원짜리까지는 이걸 담보로 해서 주택연금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60세 같은 경우에는 그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거의 200 내외? 한 달에 200만 원 내외 정도 돼요. 그래서 그 정도 받는데 주택 가격이 낮으면 낮을수록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택의 가액이 뭐 금액이 얼마 안 되면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연금을 좀 더 주자는 겁니다. 그래야지 연금을 신청할 테니까. 그래서 주택 가액이 얼마 이하인 분들, 1억 5천 이하인 분들한테는 기존의 주택연금보다 연금액을 약 15% 정도 더 주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시험 문제 내기 딱 좋게 만들어 놨죠, 제도 자체를. 1.5, 15%. 1.5억, 15%. 두 개 연결해서. 그래서 이걸 우대형 연금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주택의 가격이 비싸지 않은 분들, 그러니까 담보 가치가 얼마 안 되니까 대출도 조금밖에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연금도.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분들은 신청을 하면 연금액을 좀 더 받을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걸 우대형 주택연금. 그 다음에 보금자리론 연계주택연금이라는 건 내가 주택을 담보로 집 살 돈을 빌릴 때, 그러니까 보금자리론은 뭐였어요? 보금자리론은 주택 구입자금 빌리는 거였잖아요. 그럼 그 주택 구입자금을 대출 받으면서 뭘 약정하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몇 세가 되면 60세가 되면 뭘 신청할게요? 주택연금으로 전환할게요 라고 아예 처음부터 약정을 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 살 돈을 빌리면서 뭐까지 같이 설계하는 거예요. 노후 설계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40세 이상의 보금자리론을 대출받는 사람이 그 보금자리론 대출 받을 때 아예 주택연금을 가입하겠다고 약정을 하면 그에 따른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대출금리를 어떻게 주는 거예요? 다운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주택금융에서 판매하는 두 가지 상품을 한 번에 같이 가입하는 거예요. 보금자리론과 주택연금 두 개를 다. 그렇게 해서 하는 걸 보금자리론 연계주택연금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주택연금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가입자를 늘리려고 만들어낸 상품들입니다. 그래서 올 4월 달부터 새로 시작된 거라 요거 가지고 시험에서 언급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차피 기억하셔야 될 것들은 시험 대비해서 기억하실 건 제도들의 내용을 정확하게 아시면 더 좋고, 어차피 장난칠 건 뭐 갖고 장난치겠어요? 숫자 가지고 장난치겠죠, 숫자. 그러면 주택담보대출 전환연금 같은 경우에는 최대 일시불로 받을 수 있는 돈의 비율이 70%까지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우대형 주택연금은 1.5, 1.5, 그러니까 1.5, 15%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 그다음 보금자리론을 신청받을 수 있는 사람이 40세 이상인 사람이 나중에 60세가 됐을 때 그거를 주택연금으로 전환하겠다라고 약정을 하는 거. 그리고 법률 개정된 게 3월 29일 날 개정된 게 원래 법은 주택 소유자가 60세를 넘어야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개정돼서 몇 세 이상이면 두 분 중에 아무나 60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그런 것들 정리하고 계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제도들이 새로 나오는 게 많아서 공부하기가 좀 까다로워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얘기는. 그렇게 하시고 아까 보려고 했던 거 400 몇 페이지요? 400 부동산 투자해서법 462페이지 가셔서 이것도 뭐 법조문들 외우시는 건데 법에서는 이걸 부동산 투자 회사라고 부르고요. 일부 학자들 중에서는 이걸 부동산 투자 신탁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렇게 부르는 이름이 다른 이유는 얘가 원래 영어로 돼 있는 애예요. 그래서 부동산을 영어로는 리얼 에스테이트, 그래서 R2로 표현하고 투자는 영어로 인베스트먼트, 그리고 트러스트라는 영어 단어를 트러스트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그냥 고지고대로 해석해서 신탁 이렇게 번역하는 학자들도 있는 거고, 이걸 우리 법에서는 부동산 투자 회사라고 해석을 한 거고, 그래서 부동산 투자 회사 또는 부동산 투자 신탁이라고 부르는 리츠에 대한 얘기입니다. 리츠. 그래서 리츠라는 게 어떤 거냐는 기억본의 개념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억 읽어보시면 리츠라고 하는 건 일반 소액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발행하여 자금을 모아가지고 일반 소액 투자자들을 대신해서 부동산 또는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 및 대출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출은 지워버리세요.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래서 유가증권 등에 투자를 해서 그로부터 수익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다시 투자자의 출자 비율에 따라 수익을 배당해주는 투자회사를 두고 부동산 투자회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법에서는 이 회사를 만들려면 반드시 상법상에 뭐로 만들어라? 주식회사로 만들어라 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냐면 그 위에 그림을 설명하는 건데, 투자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 좀 있어서 이걸 어딘가에 투자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가지고 있는 돈이 한 100만 원쯤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100만 원. 근데 이 100만 원을 투자할 수 있는 여러 곳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필이면 어디에 투자하고 싶어 한다? 부동산에 투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부동산에. 근데 100만 원 가지고 부동산에 투자하려면 마땅한 부동산이 거의 없겠죠. 그러니까 투자자가 직접 부동산에 투자하기 힘드니까 그 중간에 뭐가 하나 개입을 하는 거다. 리츠라고 하는 부동산 투자 회사가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츠는 뭐로 만들게 돼 있습니까? 주식회사의 형태로 만들게 돼 있으니까 이 회사는 뭘 발행하겠다?
주식을 발행할 거예요. 그러면 리츠가 발행하는 주식에 투자자들이 이 돈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사는 겁니다. 주식을. 그래서 리츠는 이 주식을 많은 투자자들한테 팔아서 그 금액이 50억부터 70억 이상이 돼야 돼요. 최소한. 그러면 그만큼 돈이 많아졌으니까 그 돈을 부동산에 대신 어떻게 주고 투자를 해주고, 그럼 그 투자한 부동산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수익이 나오겠죠. 그럼 그 수익을 다시 누구한테? 투자자들한테 다시 배당해주는 이런 형태의 회사를 두고 뭐라 부른다? 리츠, 부동산 투자 회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개념은 기업본에 나와 있고 그거를 그림으로 설명해 놓은 게 그 위에 박스 안에 있는 설명이죠. 그래서 그 옆에 보면 그 투자 운영 방법, 오른쪽에 보면 투자 운영 방법이라고 해서 1번부터 6번까지 나와 있는 거 있죠. 근데 여기에는 대출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대충 보시면 부동산 취득관리, 계량, 처분, 개발사업, 임대업, 예치, 은행에 대한 예금, 그 다음에 증권의 매매, 뭐 지상권 뭐 이런 같은 사용수익권 뭐 이런 것들이 처분, 대출이라는 말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돈놀이는 못해요. 근데 그 아까 개념 설명할 때 뭐라고? 대출 등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대부업은 못합니다. 그래서 그거 지워 놓으시라는 거였죠. 아까.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회사를 부동산 투자 회사라 불러요. 근데 얘는 시험 문제에 다른 거 묻는 게 아니고 그 밑에 맨 밑에 동그라미 2번에 부동산 투자회사법의 주요 내용, 그래서 법조문이 나와 있죠. 그 옆에 페이지에. 그래서 시험 문제는 그냥 그 법조문을 물어요. 근데 요놈의 법이 그러니까 2016년 1월 19일자로 개정됐어요. 근데 이 책이 나온 시점이 작년 12월에 나온 책이니까 당연히 올해 개정된 내용이 반영돼 있지가 않겠죠. 근데 이 법이 그냥 1월 19일부터 바로 시행이 됐으면 다행인데 6개월 후부터 시행하기로 해서 실제 시행 날짜는 7월 20일입니다. 근데 7월 20일은 우리 시험에도 출제하는 날짜예요. 그러니까 날짜 신경 쓰지 마시고 얘는 새로 개정된 법률이 시험에 나오는 거로 알고 계시면 돼요. 개정된 법률이. 그래서 그 개정한 그 주요한 내용, 전체 개정 내용을 다 실어놓을 수는 없으니까 그 개정된 내용 중에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들을 정리해 놓은 게 이제 오늘 나눌 프린트인 거죠. 그래서 일단 기존에 있던 법률에다가 개정된 내용 삽입하면서 내용 정리할게요. 그래서 463페이지 가시면 그 법조문 한번 읽겠습니다. 지금 아니면 뭐 읽어볼 기회가 없으니까. 2조의 정의에서 1호에 보시면 부동산 투자회사의 종류를 써놨어요. 그래서 가나 다에 보면 부동산 투자회사에는 종류가 몇 개 있다? 3개 있대요, 3개. 그래서 이 리츠라고 하는 회사에는 종류가 몇 개 있다? 3개가 있답니다. 그래서 본래적 의미의 리츠는 자기관리 리츠와 위탁관리 리츠가 본래의 리츠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한 투자자로부터 돈을 받아갖고 그 다음에 이거를 아까 봤던 자산 운영 방법 6가지 나와 있던 거 그런 식으로 자산을 운영해서 수익을 배당해주는 본래적 의미의 리츠는 이 2개고, 좀 특이한 형태의 특이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회사가 기업 구조조정 리츠라고 하는 CR 리츠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츠에는 종류가 이와 같이 몇 개 있다? 3개 가지고 있어요. 3가지. 그래서 자기관리 리츠는 뭐냐면 리츠가 투자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이 부동산을 얘가 보유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소유권은 당연히 리츠가 갖고 있고, 아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부동산을 투자 운용해야죠. 근데 그 투자 운용을 이 회사가 직접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직원도 갖고 있고 사무실도 갖고 있고 본점 지점 다 설치해 가면서 실제로 이 부동산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자기관리 리츠. 그렇지 않고 그냥 소유만 리츠가 하고 있고 이 자산의 운용은 별도의 자산관리 회사라는 곳한테 위탁한 회사가 위탁관리 리츠. 그럼 이 2개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똑같은데 얘는 그 자산을 직접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직원을 갖고 있는 실체 회사에 해당하는 게 자기관리 리츠고, 그렇지 않고 소유권만을 보유하고 있으면 되니까 서류상으로만 존재해도 되는 회사인 거죠. 그래서 서류상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 직원도 없고 지점이나 이런 것들을 설치할 수 없는 명목회사에 해당하는 게 뭐다? 요게 위탁관리 리츠입니다. 그 2개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 다번에 있는 이제 기업구조정 리츠가 문제인데, 기업구조정 리츠는 법조문 그냥 읽어볼게요. 제 49조의 2
제1항 각 호의 부동산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회사래요. 그러면 49조의 이 제1항 각 호가 뭐냐가 문제죠. 그럼 얘는 뭐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회사 이름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회사가 부도났어요. 어떤 법인이 어떤 회사가 주식회사든 뭐든 법인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럼 요즘에는 그냥 부도 내고 마는 게 아니라 이 회사를 어떻게든 살리려고 채권단에서 유예를 해주고 뭐 이러죠. 그래서 법정 관리도 들어가고 화의도 들어가고 워크아웃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얘도 자구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회사도 부도난 회사도. 그러면 그 회사가 가지고 있던 부동산들을 매각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기업 구조조정 중인 회사가 매각하고 있는 부동산을 전문적으로 투자하려고 만들어진 회사를 뭐란다. 그걸 기업구조 리츠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얘는 투자 대상이 좀 특이한 형태의 회사예요. 그래서 리츠는 이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세 가지 형태가. 그 중에서 제일 많은 게 기업구조 리츠긴 한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런 세 가지 형태의 리츠가 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는 실제 직원 갖고 있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둘 다 뭐라는 거예요? 명목회사예요. 그래서 이런 실체 회사냐 명목회사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요건들이 좀 바뀝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회사의 종류 그렇게 이해하셨으니까 제5조에 가면 이 회사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회사를 만드는 절차. 그래서 회사를 만들 때는 그냥 돈 있는 분들 몇 명 모아갖고 주식회사 만드는 방법으로 만들면 돼요. 그래서 주식회사를 처음 설립하는 사람들을 발기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발기인들 모아갖고 발기 설립의 방법으로 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드는 거 지 맘대로 만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만들 때 들어가는 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걸 설립 자본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설립 자본금이 6조에 나와 있죠. 6조? 제6조에. 그래서 실체 회사인 자기관리 리츠는 10억이라고 규정돼 있었고 그 다음에 명목회사인 위탁관리와 기업구조 리츠는 5억이라고 돼 있었는데 이게 개정됐어요. 그래서 오늘 알아드린 프린트 1번에 개정의 주요 내용 중에 첫 번째가 뭐다? 이 설립 자본금이 변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얼마였던 게 자기관리 리츠 10억이었던 게 얼마로? 5억으로. 그 다음에 위탁관리 리츠와 기업구조 리츠 5억이었던 게 3억으로 다운됐어요. 그러니까 실체 회사인 자기관리 리츠는 설립 자본금이 이제 얼마가 된 거고 5억이 된 거고 그 다음에 명목회사인 위탁관리와 기업구조 리츠는 3억이 된 겁니다. 이거는 개정 내용이에요. 개정된 거. 그러니까 작년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기존에 외웠던 걸 다 잊어버리셔야 돼. 바뀌어 쓴 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설립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설립 보고 이런 거는 필요 없는 얘기고 구조가 빠져있죠. 구조가. 8조에서 10조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 구조가 되게 중요한 조문이에요. 그래서 구조가 뭐냐면 회사를 설립했으니까 이 회사도 뭘 시작해야 돼요? 운영을 시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회사가 운영을 한다는 건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해서 부동산에 대신 투자하는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영업을 하려면, 영업활동을 하려면 국토부 장관에 뭘 받아야 된다? 인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조문이 구조에 있어요. 구조에. 그래서 이 회사는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영업 인가를 받아야 되는 인가제입니다. 인가제. 그게 원래 구조였어요. 근데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 2번에 보시면 전문 투자자가 투자하는 사모형 위탁관리 리츠와 기업고정 리츠 이 두 개의 리츠는 원래는 뭐였던 게 인가제였던 게 뭐로 전환해줬다? 등록제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럼 인가받는 것보다는 등록하는 게 훨씬 제도가 쉽죠. 그러니까 등록제로 전환했다는 건 회사를 그렇게 만들기 쉽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원래 구조가 뭘 규정하고 있던 거고 영업 인가를 받는 방법을 규정해 놨던 거고 거기에 뭐가 하나 추가된 거예요. 구조에 2라는 조문이 하나 추가된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박스로 집어 넣어놨죠. 구조 2. 그래서 구조 2라는 조문이 생기면서 이 회사는 뭐도 할 수 있다? 등록할 수 있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의 종류가 여러 개 있다면 자기관리지도 있고 위탁관리지도 있고 기업구조도 있고 그럼 이 중에서 영업인가 받아야 되는 회사는 어떤 거고 등록을 해야 할 수 있는 회사는 어떤 건가를 구별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관리 리츠는 그냥 원래대로 뭐 해야 돼요? 영업인가 받아야 돼요. 그리고 좀 형태가 특이하다고 그랬죠? 기업구조 리츠 같은 경우에는 그냥 등록제로 아예 전환을 해줬습니다. 아주 특수한 상황이 아니고는 기본적으로 등록을 하면 돼요.
그럼 문제가 되는 건 이 위탁관리 리츠죠. 그래서 위탁관리 리츠는 종류를 둘로 나눠서 공모용 리츠라는 거하고 사모용 리츠라는 거로 종류를 둘로 나눠가지고 결론부터 얘기하면 공모용 리츠는 원래대로 영업인가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 중에서 이제 사모용 리츠만 뭐로 전환해줬다? 등록제로 전환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게 정리할 내용이에요. 그래서 올해 개정된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등록제가 새로 시행됐다. 그래서 어떤 회사가 영업인가 받아야 되는 회사고 어떤 회사가 등록을 해야 되는 회사인가를 구별하시면 되는데 그 내용은 오늘이 아니라 그 프린트 말고 아니고 그 우리 요약집 있잖아요. 요약집에다 정리해놨어요. 요약집에다. 그 요약집 181페이지에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라 181페이지에 영업인가 받아야 되는 회사와 등록만 해도 되는 회사를 구분해 놨죠. 그럼 이제 문제는 공모용 리츠가 뭐고 사모용 리츠가 뭔지 구별하실 수 있으면 되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자기관리 리츠는 원래대로 뭐 해야 된다? 영업인가 받아야 된다. 기업구조 리츠는 새로 바뀐 등록만 하면 돼요. 근데 위탁관리 리츠는 영업인가 받아야 되는 것도 있고 등록을 할 수 있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그럼 이 두 개 차이, 공모용 리츠가 뭐고 사모용 리츠가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 공모용 리츠라는 게 뭐냐면 이 조문도 아마 책이 없었던 것 같은데. 아, 있구나. 그 한 페이지 넘겨서 464페이지 가시면 그 제 14조의 8이라는 게 있잖아요. 14조의 8. 주식의 공모. 그럼 이 회사는 주식을 발행할 거 아니에요, 주식을. 주식회사니까 주식을 발행해서 투자자금을 모아야죠. 근데 이 주식 발행과 관련해서 중요한 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 회사는 이 주식을 발행할 때 일반인에게 제공을 해줘야 돼요. 일반인한테 청약을 제공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주식회사가 주식을 발행해서 이 주식을 팔 때 그냥 아는 사람한테 일부한테만 파는 게 아니고 이걸 공개적으로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공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행하는 주식 중에 일정한 비율을 일정 기간 동안, 그 일정한 비율이 30% 이상이에요. 그래서 전체 발행 주식의 30% 이상을 일반인의 청약에 제공하는 걸 뭐 한다? 공모한다고 그래요, 공모. 그래서 반드시 부동산 투자회사는 공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14조예요. 우리 책에는 14조 8만 나와 있잖아요. 14조가 부동산 투자회사는 반드시 뭐 해라? 주식을 발행할 때 일정한 비율을 공모해라 라고 규정을 해놨어요. 근데 그 공모를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공모를 안 해도 되는 경우. 그게 그 나눠드린 프린트에 구조의 이 등록에서 그러니까 법조문을 아예 통째로 다 써주면 고민이 없는데 이거 쓴 것도 있고 안 쓴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그 구조의 이 등록에 대한 요건 중에 2호에 보면 2호에 보면 위탁관리 리츠 중에서 국민연금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연금공단이나 그 다음에 주주라고 돼 있잖아요. 주주. 이 주주의 앞에 생략된 말이 있어요. 지금 빠뜨렸더라고요. 대통령령에서 정한 주주입니다. 대통령령에서 정한 주주. 그러니까 이 위탁관리 리츠의 경우에는 등록할 수 있는 회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영업인가 안 받고. 그럼 그 회사가 어떤 회사들이냐면 주주가 대통령령에서 24개의 주주를 정해놓은 게 있어요. 그러면 그 24개를 다 써놓을 수는 없잖아요. 여기다가. 그래서 그 주주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거기 나와 있는 국민연금과 같은 연금 그리고 뭐 무슨 체육발전기금 뭐 무슨 기금 이런 것들 있잖아요. 복권기금 뭐 이런 거 같은 기금 그리고 무슨 공제회 이런 애들 있죠. 그래서 뭐 행정공제, 경찰공제 뭐 이런 공제, 뭐 소방공제 뭐 이런 공제회 이런 데에서 그 리츠에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뭐가 될 때? 주주가 될 때.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연금공단이나 대통령령에서 정한 주주는 결국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연금이나 기금이나 공제회. 24개. 법에서 정해놨어요. 대통령령에서. 그래서 그런 24개의 주주들이 그 위탁관리 리츠가 발행한 주식 중에 얼마 이상을 갖고 있는 경우 30% 이상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뭘 안 해도 된다. 이거는 공모를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법조문을 잘 연결하셔야 돼.
부동산 투자회사에서는 부동산 투자회사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주식을 발행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을 공모해야 돼요. 근데 지금 얘기한 연금이나 기금이나 공제회 같은 데에서 발행 주식 중에 얼마를 30% 이상을 가지고 있는 어떤 회사? 위탁관리 리츠. 얘는 그렇게 못합니다. 자기관리 리츠는 무조건 다 공모해야 돼요. 그리고 위탁관리 리츠 중에서 연금이나 기금, 공제회 같은 데에서 얼마 이상을 발행 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리츠, 위탁관리 리츠의 경우에는 뭘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공모를 안 해도 돼요. 걔를 사모용 리츠라 불러요. 그러니까 사모용 리츠라는 건 지금 얘기한 연금이니 이거 편의상 기금이니 이걸 연기금이라고 해볼게요. 연기금 또는 공제회 무슨 공제회 근데 이거는 대통령령에 정해놨어요. 에서 전체 발행 주식의 얼마 이상을 30% 이상 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에서 뭘 안 해도 된다고 해놨으니까 공모를 안 해도 된다고 했으니까 얘는 사모해서 그러니까 아는 사람한테 주식을 팔아서 자금을 조달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리츠를 뭐라 부르고 사모용 리츠라 부르고 이런 사모용 리츠는 영업인가 안 받고 뭘 해도 등록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요번 바뀐 내용의 가장 큰 골자입니다. 그래서 요약집에 181페이지에 정리해놨어요, 이거. 그래서 요거 제일 정리하세요. 그러면 영업인가 받을 수도 있고 영업인가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등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영업인가 받는 회사가 어떤 회사들이고 등록만 해도 되는 회사가 어떤 회사들인지 기억을 하시고 그 중에 이제 사모용 리츠라는 게 등록할 수 있는 회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모용 리츠라는 게 뭘 말하는지는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학계론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들은 다 법조문 공부하시는 거니까 이런 거 익숙하잖아요. 잘 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까 사모에서 그 등록할 수 있는 거 중에 사모에서 기업고정 리츠는 항상 뭐 한다? 등록할 수 있다. 근데 거기에 조건이 하나 붙죠. 제49조 2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하게 자산을 구성할 것. 그럼 여기서 이제 또 49조의 1항이 뭐냐 이거죠. 그럼 이게 뭐냐면 부동산 투자회사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목적으로 만든 회사니까 어떤 것들을 갖춰야 돼요? 부동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투자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 현금까지 포함하면 80% 이상. 이따 또 설명할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부동산은 무조건 몇 프로 이상? 70% 이상을 자산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아까 기업고정 리츠의 경우에는 투자할 수 있는 부동산이 제한되어 있다고 그랬죠. 회사가 망해갖고 기업구조정 중인 회사가 매각 중인 부동산에만 투자하는 회사를 써요. 그럼 얘는 유가증권이나 현금을 보유하고 있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자산 구성 요건 중에 뭐만 70% 갖고 있으면 돼요. 부동산만 70% 이상 갖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그 요건을 충족했을 때는 무조건 뭘 한다? 등록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거기 나와 있는 그 자산 구성에 적합하다라는 게 그 말이에요. 뭘 70% 이상 갖고 있는 거? 부동산을 전체 자산의 70% 이상 갖고 있는 경우에. 그래서 그런 경우들은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있었던 영업인가 받아야 되는 회사들과 새로 도입된 등록할 수 있는 회사들 구분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영업인가를 받았던, 그럼 이제 앞으로 나오는 조문들은 다 영업인가라고 돼 있는 거는 영업인가를 받았거나 등록한 회사로 같이 해석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10조 얘기예요. 10조. 그럼 영업인가를 받았거나 등록을 한 부동산 투자회사는 투자자로부터 뭘 받을 수 있다? 주식을 매각해서 투자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투자를 받았으니까 그 투자받은 돈이 회사를 운영할 만큼의 충분한 자금을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저자본금 요건이 있어요. 그래서 영업인가를 받고 또는 등록을 하고 몇 개월이 지난 6개월이 지나면 얘가 가지고 있어야 될 최저자본금이 있습니다. 그럼 그 최저자본금이 자기관리 리츠는 실체회사니까 금액이 많겠죠. 그래서 이게 70억. 그 다음에 위탁관리와 기업고정 리츠는 명목회사니까 그 금액을 다운시켰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50억. 그래서 얘는 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예요. 그래서 그것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위탁관리 리츠는 명목회사니까 11조에 2처럼 뭐 당연히 지정 같은 거 설치 못하고. 그 다음에 아까 14조 가셔서 14조. 얘는 주식을 발행해서
주식을 발행해서 투자를 받는 회사인데 공모해야 되는 요건이 있다고 그랬죠? 주식의 공모. 그러면 그 원래 부동산 회사는 부동산 투자 회사는 다 공모를 해야 돼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어떤 애들 연금이나 기금이나 공제회 이런 데서 발행 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는 공모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거 기억해 주시고. 그다음에 공모를 할 때 그 날짜에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영업인가를 받고 또는 등록을 하고. 근데 등록하는 회사들은 뭘 안 해도 되니까 공모를 안 해도 되니까 등록은 여기서는 빠지겠죠. 그래서 영업인가를 받고 법률에 보니까 얼마 이내 1년 6개월 이내에 발행되는 주식 중에서 얼마 이상을 30% 이상을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일반인의 청약에 공모해야 됩니다. 그러면 요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바뀐 내용, 주요 내용 중에 세 번째 공모 의무 기간이 원래는 얼마였는데 1.5년. 그럼 1.5년이라는 건 1년 6개월이라는 거죠. 근데 이걸 몇 년으로 연장했다? 2년으로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인가를 받고 공모를 해야 되는 회사는 몇 년 이내에 2년 이내에 발행되는 주식 중에 몇 퍼센트 이상 30% 이상을 반드시 뭐 해라? 공모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의 변화가 없고 뭐가 바뀐 거예요? 기간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기간. 나머지는 뭐 새로 개정된 건 없는데 중요한 거 중에 개정된 건 없는데 내용은 그래도 봐야 되니까. 그 다음 15조 보시면 얘는 회사에서 주주가 1인이 소유할 수 있는 주식의 양을 제한해요. 그래서 주식 발행과 관련된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주식의 분산입니다. 그럼 주식의 분산이라는 건 1인이 소유할 수 있는 주식의 한도. 그래서 얘가 실체회사냐 명목회사냐에 따라서 구분이 돼요. 그래서 실체회사인 자기관리리츠의 경우에는 전체 발행 주식의 30%를 초과할 수 없는 거로 규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명목회사인 위탁관리리츠의 경우에는 1인이 한 명의 주주가 소유할 수 있는 주식이 40%를 초과할 수 없는 거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주식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 회사 돼버리잖아요. 근데 기업구조리츠의 경우에는 그런 제한이 있다 없다? 없어요. 주식 분산에 대한, 그러니까 주식 발행과 관련된 요건은 기업구조리츠에서는 적용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19조에는 현물출자는 이 회사가 주식을 발행해서 투자를 받을 때 물론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나는 현금은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으로 주식을 사겠습니다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현물출자라고 그래요. 현물출자. 근데 현물출자에서는 기억하실 게 그 현물출자를 할 수 있는 요건이 1번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해요. 하나는 영업인가 또는 등록을 하고, 영업인가를 받았거나 또는 등록을 하고, 두 번째 요건 뭐다? 최저자본금인 50억 또는 70억 이상을 갖춰야만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현물출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물출자를 받으려면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해요. 하나는 영업인가를 받았거나 또는 뭐 등록을 했거나, 두 번째 요건은 최저자본금인 70억 또는 50억 이상을 확보한 이후에만 뭘 받을 수 있다? 현물출자 받는다. 그럼 기억해 두세요. 두 번째는 뭐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 2항에 나와 있는 현물출자할 수 있는 대상 자산들. 당연히 부동산 현물출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2호에 나와 있는 지상권이나 임차권 같은 부동산 사용에 대한 권리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그 신탁금융의 경우에는 신탁회사한테 부동산을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나면 신탁 수익 증권이라는 걸 받아요. 그러면 그 신탁 수익권도 뭘 할 수 있다? 현물출자할 수 있어요. 그 다음 5호에 있는 것처럼 얘가 뭐 부동산을 수용당하면서 보상받은 돈들 있잖아요. 근데 그 돈으로 안 받고 토지로 받겠다고 그런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대토보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대토보상권도 뭐 할 수 있다? 현물출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시험 문제 만약에 낸다면 다음 중 부동산 투자에서 현물 출자할 수 있는 자산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진짜 이거는 틀리라는 문제고, 그럼 이걸 가지고 물어본다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 묻겠어요? 부동산 투자에서 현물 출자할 수 있는 자산은 부동산으로만 국한된다. X. 이런 식으로 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21조에는 자산의 투자 운영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안에 뭐는 빠진다? 대출은 못합니다.
대부업은 못해요. 그러니까 돈놀이는 못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관리 리츠는 22조에 있는 거. 자기관리 리츠는 실체 회사니까 직접 자산을 운영할 인력을 갖고 있어야겠죠. 그게 이제 22조 얘기고. 그 다음에 22조의 3은 아까 위탁관리나 기업고정 리츠는 얘가 명목회사이기 때문에 별도의 다른 회사한테 자산의 관리를 위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자산관리 회사라 불러요. 그래서 그 자산관리 회사에 대한 요건도 시험에 낸 적이 있으니까 22조의 3은 참고해 두시고, 그 다음에 뭐 투자자문회사에 대해서도 시험에 나온 적도 있었고, 그래서 23조를 집어넣는 거고, 26조가 문제인데 공부하신 지 2년 이상 되신 분들은 옛날에 어떤 게 있었냐면 이 리츠 중에 개발 전문 리츠 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개발 전문 부동산 투자회사 개발 전문 리츠. 잊어버리세요. 없어졌어요 이거. 그래서 그 없어진 조문이 26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개발 사업이 위험이 크니까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의 크기를 제한했었어요. 그래서 일반 리츠는 30%, 그 다음에 개발 사업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려고 만들어진 리츠의 경우에는 그 비율을 70% 이상까지도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줬는데, 그러니까 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 비율을 법에서 아예 어떻게 했었다? 명시적으로 정했었어요. 근데 이게 아예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했냐면 개발 사업에 몇 % 투자할지를 어디서 정한다는 거예요? 법에서 정하는 게 아니라 주주총회에서 정해요. 그러니까 이 회사를 설립하고 나서 주총을 열어갖고 우리 회사가 개발 사업에 얼만큼 투자할지를 정해가지고 정관에다가 적어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 비율을 어디에서 제한했지만 법에서. 그래서 그걸 무슨 회사? 개발 전문 리츠라 불렀지만 이 제도가 없어졌어요. 그럼 이거 가지고 시험 문제 내면 어떻게 내겠어요? 현행 부동산 투자회사법에서는 개발 전문 리츠를 아직도 허용하고 있다. X.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 비율은 어디서 정한다? 주총에서 정한다. 28조에 있는 배당은 투자를 해서 수익 나오면 90% 이상 주주한테 배당해 줘야 되는 거 나와 있고, 29조는 이것도 회사니까 돈 필요하면 돈 빌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사채를 발행하거나 해서 자금 차입을 할 수 있는데 이때는 자기 자본의 몇 배를 못 넘는다? 2배를 못 넘습니다. 근데 다만 주주총회 특별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자기 자본의 몇 배? 10배까지로도 늘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나올 리는 없는데 거기 나와 있는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 요건을 알고 계실 필요도 있겠죠. 근데 이게 부동산 투자회사법의 조문이 아니고 이거는 상법 조문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참고만 하세요. 주총회 특별 결의라는 건 어떤 결의사항이 있을 때 좀 그 요건을 강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주주총회를 열어갖고 거기에 참석한 의결권. 그러니까 주주들이 갖고 있는 주식이 다 의결권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결권이 뭐 한 주만 갖고 있어도 의결권이 큰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데 어쨌든 그 참석한 의결권 중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되고, 근데 이 요건만 정해놓으면 뭐 이때 발행된 주식의 수가 100만 주인데 그 100만 주 중에서 주총에 참여한 사람은 10만 주밖에 안 돼. 이럴 수 있잖아요. 왜냐면 지금 주식 투자하는 분들은 다 주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한 주 갖고 있어. 그럼 여러분들 누구? 삼성전자의 주주요. 그럼 주총 연락 오죠? 주총회 언제 한다고 오라고 그러잖아요. 가, 안 가? 안 가. 한 주 들고 뭘 주총을 가. 주총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가지고 있는 주식 중에 일부만 참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건이 너무 가볍죠. 그래서 거기다 뭘 하나 플러스 한다.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도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다 충족했을 때 이걸 뭐라 부른다? 특별결의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자기 자본의 10배까지도 자금 차입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지금 설명드린 것들을 정리해 놓은 게 그 466페이지에 있는 표죠. 근데 정리한 것뿐만 아니라 앞에 있는 내용에 없는 것도 몇 개 조문이 있어요. 그래서 주의하시랬던 거는 아까 그 설립 자본금에서 자본금 하나 둘 셋 네 번째 칸에서 설립 자본금이 10억 이상 5억 이상 이렇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5억과 3억으로.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영업인가 받았어야 되는데 뭐 할 수 있는 회사들이 생겼다. 등록만 해도 되는 회사들이 생겼다. 그래서 어떤 회사가 영업인가 받아야 되고 어떤 회사가 등록만 할 수 있는지 구별하시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주식분산 밑에 주식 공모 요건에서 영업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6개월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얼마로 연장됐다? 2년으로 연장됐다. 그래서 주식 분산과 주식 공모에 대한 요건은 기업구조 리츠에 대해서는 적용사항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것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자산 구성 요건은 아까 설명만 해드렸고 법조문 안 나와 있었잖아요, 여기에. 그래서 그 상장 밑에 보시면 자산 구성에서 얘는 부동산에 투자할 걸 목적으로 만든 회사니까 부동산 관련 자산,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 현금을 얼마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 80%. 그 중에서 부동산은 의무적으로 얼마 이상? 70%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기업구조 리츠는 유가증권이나 현금을 보유할 의무가 없죠. 그러니까 부동산만 70% 이상 갖고 있으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또 그 아까 볼 때 없었던 조문이 뭐냐면 그 처분 제한이라는 게 있어요. 배당 밑에 처분 제한. 그래서 이게 법에서는 어떻게 돼 있냐면 5년 이내 기간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5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에는 얘는 뭐를 못한다. 처분을 못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대통령령을 찾아보니까 옛날에는 주택과 비주택을 나눴었어요. 그 주택은 3년, 그 비주택은 1년 이랬는데 이거 개정돼서 지금은 주택이든 비주택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사고 몇 년 동안은 1년 동안 되팔지 못합니다. 그럼 이거를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얘가 가지고 있는 돈이 많으니까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싼 부동산에 사서 집값, 땅값 올려놓고 이걸 되팔아 버릴 수 있잖아요. 투기자본으로 변진되는 걸 막으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재처분 제한 기간을 이제는 무조건 몇 년이다? 1년. 그래서 얘도 많이 외우시는 분이 장땡인데 올해는 시험에 낼 게 거의 눈에 보여요. 얘는 낼 거예요. 얘. 등록할 수 있는 회사와 영업인가 받아야 되는 회사를 구별하시는 거. 이거는 꼭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바뀐 거 중에 이제 눈에 띄는 게 설립자본금이 바뀐 거 하고, 그 다음에 주식을 공모할 때 그 기간이 1년 6개월 했다 얼마로? 2년으로. 그래서 나눠드린 프린트가 그 세 가지를 표시하고 있죠. 이것만 바뀐 건 아닌데 우리 시험에 나올 만한 건 요 정도예요. 그래서 요 정도 수준에서 외워두시고 나머지 조문들도 안 낸다는 보장은 없죠. 그래서 나머지 조문들도 같이는 알고는 계시고, 근데 출제자가 바뀐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바뀐 내용을 갖고 물을 거예요. 그중에 특히 등록이라는, 그러니까 올해 바뀐 내용이 되게 각광이 많이 받고 뉴스에도 많이 나왔던 이유가 이거예요. 등록제가 시행돼서. 그럼 등록제를 시행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회사 설립하기가 쉽게 해준 거예요. 쉽게. 그래서 그게 시험 문제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금융론에서도 다 맞으시기가 쉽지 않다. 왜? 지금 설명드린 부동산 투자회사나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내용 물어보는 것들은 다 외울 것들 묻는 거니까 얘네들은 틀리셔도 크게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올해 새로 바뀐 제도들은 물어볼 가능성이 크죠. 걔네들 위주로 일단 기억해두세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금융론에 대한 얘기고, 잠깐만 쉬었다가는 책에 몇 페이지더라? 495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개발관리론. 이 부분은 요약집 따로 안 볼게요. 요약집은 집에 가셔서 공부하실 때 쓰시고, 어차피 기본서 좀 읽어보셔야 되니까 495페이지 있는 개발관리론은 기본서 갖고 수업 나갈게요. 잠깐 쉬었다 합니다.